저금리를 이기는 ETF 시간입니다. 하나금융투자 김수환 대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은 좀 안정하지 못하죠. 그렇죠, 오늘도 많이 어렵습니다. 지금 글로벌 증시가 전체적으로 좀 먹구름이 끼어 있는 그 네. 상황인데 한 주간 또 리뷰를 좀 해봐야죠. 네. 중국 증시 여전히 급등락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루 급등하고 하루 내리고 어제 한 2% 오르더니 또 오늘 1% 넘게 또 빠지고 있는 그 모습이고요. 글로벌 이 시장 동향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네. 일단 앵커님께서도 잘 말씀해 주셨듯이 중국 증시 사실 방향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요새 어떻게 움직일지 정말 방향을 예측하기 어려운데 한 가지 그냥 눈으로 보여지는 현실은 급등을 하든 급락을 하든 항상 지금 전체적으로 바닥권이다. 그거는 변함없는 사실인 것 같고요. 중국 증시가 이렇게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중국 관련된 경기 지표들이 지속적으로 나쁘게 나오고 있다는 점, 이게 가장 근본적인 이유이고요. 그다음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특별하게 이 중국 증시가 좀 강하게 중국 경제가 살아날 만한 그런 요인들이 아직은 나오지 않는다. 대외적인 환경도 별로 좋아지지 않는다. 이런 우려들 때문에 중국 증시가 하루는 올라도 그 다음날 다시 상승한 그런 흐름을 다시 반납하고 이런 흐름들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중국 증시 가장 또 근본적인,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가장 근본적인 우려 중에 하나는 중국에서 이렇게 발표되고 있는 지표들이 정말 신뢰할 수 있느냐의 그런 문제들. 그러니까 이 시장이 정말 투명하게 공개되고 좀 자유롭게 정부의 간섭 없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균형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중국 정부가 너무 과도하게 개입을 하고 그다음에 이런 지표에 대한 발표들에 대한 그런 신뢰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중국 증시가 계속 상승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요인들에 계속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주만 해도 이제 일본에서 전격적으로 이제 마이너스 금리 그걸 도입을 하면서 좀 굉장히 조금 더 좋은 흐름을 보이다가 다시 또 오늘 또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이런 식으로 세계 증시가 지금 굉장히 조금 안개 속으로 좀 빠져 있습니다. 하루 오른다고 해서 이틀 오른다고 해서 이제 조금 반등 나와서 계속 올라가겠구나라고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운 시장이라서 제가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ETF를 추천해드리고 있지만 사실 이게 일주일 동안 계속 가져가시기엔 또 애매한 상황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서 그때그때 상황이 조금 발생이 되시면 이렇게 가까운 잘 아시는 분들에게 전화하셔도 좋고 저한테 전화를 하셔도 좋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좀 대응하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S&P 같은 경우에도 조금 최근에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이다가 가장 큰 이슈로는 1월에 금리를 동결했고 그다음 다시 3월에도 이런 시장 상황을 좀 반영했을 때 금리를 다시 올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발생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3월에도 금리가 동결되는 그런 방향으로 시장 흐름이 좀 이어가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S&P가 조금 강하게 반등에 좀 성공을 했지만 일본 증시도 안 좋고 그다음에 국제 유가도 다시 하락을 좀 크게 했고 일본 증시도 오늘도 추가적으로 안 좋고 해서 국제적으로 조금 증시가 다시 한번 지난주보다는 더 상황이 좀 안 좋게 가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한 가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식만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증시가 안 좋아지면 사실 할 게 없어요. 그냥 정말 모니터 앞에서 가만히 있으실 수밖에 없고 가슴앓이를 하실 수밖에 없지만 파생시장이나 아니면 제가 추천해드리는 이런 ETF 상품들은 상승이나 하락 모두 그런 투자되는 상품의 방향에 따라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안개 속에서 앵커님 말씀하셨듯이 중국 하루는 오르고 그 다음날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위아래로 상승 하락을 반복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전략만 잘 채우시면은 위아래로 다 수익을 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 ETF 시장은 굉장히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기사를 보니까 국내 ETF 시장이 지금 굉장히 많이 커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주식시장이 아무래도 수익을 내기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ETF 시장에도 관심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국내 ETF보다는 해외 ETF가 더욱더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면 좋으실 것 같네요. 네, ETF 쪽으로는 지금 한머니가 많이 또 유입이 되고 있는 그 상황이에요. 어쨌든 한마디로 이 주식시장은 안개 속입니다. 네. 주식도 그렇지만 상품도 그렇고 이 길게 가져가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운 그 상황이라서 좀 탄력적으로도 매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문제는 좀 또 유가에 있어요. 유가가 지금 이틀간 많이 오르는가 싶었는데 반등이 좀 나오다가 다시 주저앉으면서 지금 $30 밑으로 내려앉았거든요. 상품 시장도 한번 살펴볼까요? 유가 흐름이 아주 다이나믹했습니다. 굉장히 좀 반등, 제가 추천드리고서 한 이틀 정도 굉장히 좀 반등을 하다가 다시 그 반등 부분을 다 반납을 했는데 가장 근본적으로 제가 지난주에 유가가 반등할 개연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가장 중요한 초점 중에 하나는 감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그런 부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오펙에서 가장 발언력이 강한 사우디와 그다음에 비오펙 국가 중에서 가장 산유량이 높은 러시아가
감산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기사들이 계속 나오면서 그렇게 유가가 강하게 좀 상승할 수 있었던 그런 흐름들이 있었는데요. 다시 이 강하게 상승해서 뭐 선물 기준으로는 한 35불까지 상승했던 유가가 다시 뭐 33불, 32불, 지금 이제 29불 후반까지 떨어지는 이런 흐름을 보였는데, 하락했던 또 가장 큰 이유는 또 마찬가지로 또 이 러시아와 사우디 두 국가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두 국가가 감산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있을 가능성은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 두 국가가 주축이 돼서 감산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실제적인 액션이 나오기에는 그런 가능성이 좀 낮지 않느냐, 이런 기사들이 다시 한번 또 주목을 받으면서 좀 하락을 하게 됐는데요. 뭐 실제적으로 좀 분석을 해보면 일단은 러시아와 사우디가 두 국가 자체로만 봤을 때는 뭐 유대 관계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약간 되게 뭐 친밀도나 서로 이렇게 되게 조금 각자의 길을 가고 그런 국가였고, 그리고 지금 시리아에서는 사우디와 러시아가 서로 대리전 양상으로 지금 오히려 지금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뭐 깊게 보면은 당장은 표면적으로 이렇게 딱 봤을 경우에는 감산 합의를 하기가 쉽지 않겠구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뭐 시리아에서 대립을 하고 있고 두 국가 간의 유대 관계가 아무리 낮을지언정 당장 사우디와 러시아가 재정이 계속 악화되고 상태가 안 좋아지고 있는데 감산이 결과적으로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 지금 앞으로 두 국가가 감산에 뭐 일주일 안에 협의를 합니다, 아니면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예상하기는 굉장히 좀 어렵겠지만, 뭐 결과적으로는 두 국가는 결과적으로 주축이 돼서 감산을 언젠간 하게 될 거고, 그런 시점을 맞추기 위해서는 이제 계속 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좀 필요한 순간이고, 그래서 뭐 그때 제가 중요한 이슈는 항상 말씀을 드릴 거고요. 뭐 유가는 한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이제 천연가스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가장 낮은 기온은 이제 지나가서 이제는 계속 날이 좀 어느 정도 풀리는 그런 구간에 들어와서 어느 정도 단기 고가까지 올라왔던 천연가스는 이제 다시 하락으로 조금 방향성을 좀 틀었습니다. 특히나 뭐 2월에 대한 뭐 일기예보가 지속적으로 좀 높을 것이라는 그런 예보가 1월 초순부터 계속 나왔었는데, 실제적으로 2월에 들어왔는데 그 예보가 좀 맞아서 기온이 상대적으로 되게 좀 온화하게 좀 진행이 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기온이 온화하다 보니까 천연가스가 이게 난방용품의 그 난방 연료로 소모되는 그런 요소들이 좀 굉장히 조금 비중이 좀 낮아지면서 아무래도 추가적으로 좀 하락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금소물 같은 경우에도 뭐 3월 지금 뭐 금리 동결 쪽으로 좀 방향을 잡으면서 아무래도 조금 긍정적인 방향이 좀 있었지만, 뭐 계속 금 같은 경우에도 되게 약간 위아래로 계속 움직이면서 좀 변동성이 좀 심하기 때문에 그때 시장에 맞춰서 매매하시는 게 좀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상품 시장도 이게 뭐 크게 수익이 날 만한 장은 또 아니었던 것 같은데, 네. 지난주에 또 추천해 주셨던 종목이 바로 이 금, 그리고 그렇죠. 유가, 이 관련된 ETF였거든요. 크게 뭐 수익권의 움직임은 좀 아니었는데 한번 리뷰를 해볼까요? 네, 일단은 제가 추천드렸던 상품 중에서 그 유가 관련된 상품을 먼저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유가 지금 보시면 제가 이제 USO라는 상품을 추천을 좀 드렸었는데요. 뭐 추천을 드리고서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보였었어요. 뭐 상승을 뭐 5% 이상 하고 그 다음 날도 뭐 5% 이상 하고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였었는데, 거기서 파셨으면 그렇죠. 좋은데. 거기서 파셨으면 이제 10% 넘게끔 이제 수익이 나실 수도 있었지만, 아무래도 뭐 감산 협의에 대한 그런 가능성이 다시 좀 낮아지면서 다시 그 상승 부분을 좀 많이 좀 반납을 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까지 갖고 있었다고 하면 굉장히 조금 뭐 수익이 나셨던 분도 있으실 거고 손실이 좀 나셨을 분도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아무래도 유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뭐 30불, 29불대 이 정도 선에서는 한 배짜리, 제가 계속 한 배짜리로 지금, 예전에는 뭐 2배짜리, 3배짜리도 말씀드렸는데 한 배짜리를 위주로 좀 말씀드리는 게, 시장이 위아래로 굉장히 흔들기 때문에 불안정성, 그리고 만약에 내가 물렸다고 하더라도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을 위주로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물리셨어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유가 같은 경우에는 감산 얘기가 예전에는 전혀 나오지 않다가 지금은 감산 얘기가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언급이라도 되고 있는 것 자체가 과거보다는 훨씬 더 상승하기엔 좀 더 유리한 조건이 형성되고 있다라고 좀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금소물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계속해서 매수다, 상승이다, 현물로 보유하셔라 말씀드렸고, 지난주에는 한번 하락 쪽으로 말씀드리면서 그 요인 중에 하나가 금리가 동결되면서 약간 오버슈팅이 나왔던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실제적으로 약간의 오버슈팅 이후에 조정 국면과 하락이 좀 있었지만, 그 하락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사실 크진 않았습니다. 크진 않았고, S&P가 큰 폭으로 하락하고 또 큰 폭으로 상승하고 이렇게 굉장히 좀 널뛰기를 하면서 뭐 위험 회피 자산으로 갔다가 아니면 또 위험 안전 자산으로 갔다가 이런 식으로 투자자들도 방향성을 좀 정확하게 잡지는 못하면서 약간
뭐 이렇게 큰 수익률은 나지는 못했지만요. 뭐 이렇게 가지고 계셨다고 하면 그래도 소폭은 수익이 좀 낮아지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그러면 또 이번 주에 추천해 주시는 종목이 또 궁금한데요. 유망 ETF 어떤 걸 가져오셨나요? 뭐 이번 주에 사실 준비한 거는 유가 상승 쪽으로 좀 다시 한번 준비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거와 지금의 가장 큰 차이는 감산은 예전에는 전혀 없다. 사우디도 그렇고 비오펙 국가도 그렇고 감산하지 않는다. 여기에 초점이 항상 맞춰져 있기 때문에 유가가 굉장히 좀 안 좋았지만 지금은 시장 상황이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변해서 유가가 감산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계속 지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시장 분위기가 좀 조성된 상태에서 어느 정도 여론이 형성되고 실제적으로도 감산 액션이 일어날 경우에는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유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차트를 좀 보고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지금 보시면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저가 때는 뭐 거의 27불선까지도 갔었고요. 고가에는 35불선까지 갔었고 거의 뭐 선물 기준으로는 거의 800틱 가까이 움직였었는데요. 뭐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 기준선은 대략 한 30불 정도로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0불을 이탈할 경우에는 단기 하락 쪽으로 보시고서 베팅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30불을 지키고 30.2, 30.5 이런 식으로 상승 방향으로 방향을 틀면 다시 한번 단기적으로는 또 상승 방향, USO 상품을 좀 관심을 가지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유가 지금 가장 근본적으로는 감산협의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여론에서 감산협의가 나오고 있다는 거는 지금 공식적으로는 사우디와 러시아가 감산협의를 둘이 하고는 있지 않다고 일단 두 국가에서 발언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비공식적으로는 두 국가가 지금 충분히 감산에 대한 협의를 사전적으로 계속 하고 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공식적으로 처음 두 국가가 만나서 감산 협의를 해서 뭔가 의견이 맞지 않아서 그 협의가 깨지게 되면 유가가 추가 하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식적으로 감산 협의를 하기 전에 비공식적으로 어느 정도 두 국가가 서로 인내할 수 있는 그 합의선을 맞춘 다음에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의 그 상황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시장에 사전적으로 반영이 되면 다시 유가는 상승할 수 있고요. 그래서 뭐 제가 볼 때는 뭐 지금 현 구간에서는 단기적으로 좀 하락폭이 좀 클 수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상승 쪽으로 좀 바라보는 것도 좋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뭐 산유국들 지금 재정 상황이 너무 어렵습니다. 네. 지금 감산을 해야 된다고 인지는 또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 이제 선뜻 이 합의를 하지는 못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가능성이 불거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유가는 어느 정도 안정을 좀 찾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 말씀이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또 다른 ETF 어떤 걸 준비하셨나요? 이번에는 뭐 기존에 말씀드리지 않았던 ETF인데요. 그 코드명으로는 DBA라는 상품입니다. 이 상품이 뭐냐면 곡물이 상승할 때 올라갈 수 있는 레버리지 한 배짜리 ETF예요. 곡물을 지금 갖고 나온 이유는 추천드리는 이유는 곡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지금 유가를 상품으로 하는 ETF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아래로 굉장히 좀 다이나믹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맞춰서 투자를 하시고 그다음에 단기로 투자하셔도 되고 뭐 중장기로 투자하셔도 되지만 지금 추천드리는 DBA라는 이 곡물 상승 한 배짜리 레버리지는 뭐 제가 볼 때는 한 내년 한 중반까지도 그냥 지금 사셔서 가져가셔도 상당히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판단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올해 이제 엘니뇨가 굉장히 심했잖아요. 그래서 겨울철이 굉장히 온화하면서 천연가스 가격도 굉장히 좀 하락을 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였었는데 보통 엘니뇨가 굉장히 심할 때는 그 엘니뇨가 시작하기 전이나 아니면 엘니뇨가 끝나는 그 시점에서 라니냐 현상이 일어나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좀 강하다고 해요. 그래서 올해에서 벌써 기상청에서는 라니냐 현상이 조금 심해지지 않을까라고 하고 있는데 라니냐 현상 뭐 간단히 얘기해서 세계 주요 곡창지대에 굉장히 가뭄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곡물 같은 경우에는 생장이나 이렇게 그 곡물이 알차지는 그런 시기에 비가 내리는 그렇게 강우량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게 곡물 성장에 굉장히 필수 불가결한 요소인데요. 만약에 라니냐 현상으로 이렇게 곡물이 제때 그 수확을 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비가 많이 내리지 않는다고 하면 곡물 가격은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크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한 배짜리 상품을 조금씩 매수해놓고 곡물 가격을 조금 관심 있게 좀 보시면 굉장히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셔도 좀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품이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들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이 상품은 좀 긴 관점에서 추천을 해주시는 그 종목이네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적은 일을 이기는 ETF 김수현 대리와 함께했습니다.